우리는 얼마나 뚱뚱할까. 유행성 비만은 새로운 현상이다. 이 현상이 나타난 지는 40에서 50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이른바 고구마와 같이 기능성 식음료 판매를 촉진하고 끼니 외에 먹는 간식 판매를 부추기는 마케팅 기술과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말호트라 다이어트 서적 작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의사들이 이 용어를 개발했던 사실이 의아하면서도 슬프다. 유행성 비만에 대해서 비록 CDC에서 발표한 비만 관련 수치를 시각화한 단편 영상이 하나 있다. 시각화한 1980년대 초반부터 2010년 비만의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영상으로 나는 전염병 및 공중보건학 교수로 유명한 마이클 마머트 경의 강연에서 이 영상을 처음 접했다. 미국 전역의 체중이 거침없이 증가하는 과정이 특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는데 이런 증가 추세는 세계 많은 나라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후에 나도 강연에서 그 도표를 곧장 활용했고 그때마다 청중은 어김없이 충격을 받았다. 도표상 1985년에는 미국 모든 주에서 비만율이 14%를 넘지 않았고 그보다도 훨씬 낮은 것도 많았다. 시간이 흘러서 비만율은 15%를 넘기더니 20%에 이르렀고 비만율이 증감에 따라서 도표 색깔도 짙어졌다. 2007년경에는 거의 모든 주에서 비만율이 20%를 넘었고 30%가 넘는 주도 많아 미국 지도는 점점 붉게 물들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주는 3명 중에 1명꼴로 비만이 있다는 의미였다. 이들로 단기간에 비만 인구가 급증한 것을 보고 사람들은 적잖이 충격을 받는 듯했다. 음식과 건강 그리고 인간의 유전자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만한 현상이다. 언급된 시기 동안에 뭔가 극적인 일이 일어난 게 틀림이 없다. 비만의 물결이 미국과 전 세계를 휩쓸고 있으며 그 영향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 이 추세에 들어가면 파국을 부르는 대재앙을 맞이하게 된다. 비만이 유행하고 있다. 마머트 경은 강연 중에서 비만과 관련해서 부자와 빈자 사이에서 엄청난 불평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나는 이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빈곤계층이 더 살이 찌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들의 습관을 교정할 방법을 찾아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법도 분명히 찾을 수가 있다. 역사를 들어볼 때 빈곤계층이 항상 뚱뚱했던 것은 아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근래에 벌어진 일로 예전에는 정반대였다. 빈곤과 비만 문제는 잠시 논외로 하고 비만율을 살펴보면 그 증가율이 심상치 않다. 2012년에 영국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성인 인구 가운데 대략 4분의 1이 비만으로 분류되었다. 성인 남성 가운데서 42%, 성인 여성 가운데 32%가 가체중에 해당했다. 비만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특정 계층과의 연관성이 뚜렷하다. 건강 불평등 격차를 조사한 2010년 마머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다뤘다. 영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의 비만율은 가장 부유한 지역의 2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아동인구에서 그 차이가 확연했는데 지난해 영국 초등학교 학생 비만율의 경우에 가장 부유한 지역의 아동은 12% 미만으로 나타났고 가장 빈곤한 지역의 아동은 25%까지 올라갔다. 비만은 학력과도 강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줬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만율은 20%였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의 비만율은 30% 이상이었다. 2017년 OECD 추정한 바에 따르면 서구 유럽 중에서 영국의 비만율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에 수행된 또 다른 설문에서도 영국은 나머지 유럽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영국에서는 비만의 원인을 개인의 잘못으로 오는 경향이 커서 뚱뚱한 사람이 몸 상태를 지적받고 비난받는 게 마땅하다는 항목에 41%가 동의했다.
몇 가지 사실은 확실하다. 비만은 단기간에 특히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 현저히 증가했다. 비만율은 20세기 대부분에 걸쳐서 꾸준히 증가해서 1980에서 2000년까지 20년 동안에 미국의 비만율은 2배가 되었고 영국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한때 비만은 소수 선진국의 전유물이었으나 이제는 전 세계가 직면하는 건강 문제가 되었다.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는 상승세가 주춤한 데 반해 멕시코와 중국, 태국에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다. 비만율 증가 추세는 나라마다 패턴이 유사한 편으로 처음에는 사회 경제 계층이 높은 집단에서 비만율이 증가하다가 차차 그 계층이 낮은 집단에서 비만율이 증가한다. 비만율 증가는 서구화된 경제구조 그리고 미국적인 가치 및 상품 도입과 상관관계가 있어 보인다. 또 부실한 식단과도 연관이 있는데 대체로 재정이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나 취약계층에서 비만과 영양실조가 함께 나타날 때가 많다. 예컨대 한 가정 안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도 있고 비만 환자도 있는 것이다. 최근에 브라질에서는 뚱뚱한 아버지와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가 한 지붕 아래 사는 일도 심심찮게 목격이 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선진국 중심으로 비만을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다소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겠지만 수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하지는 않았다. 몇몇 선진국에서 증가율이 꺾였다고는 하나 이는 사회의 경제적인 지위가 높은 집단에만 해당하며 취약계층에서는 상승세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커졌다. 과거의 비만은 부유한 사람의 문제였으나 이제는 가난한 사람의 문제가 되었고 계층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국가보건 정책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관리하는 데 실패하면서 몸무게는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시각적인 지표가 되었고 날씬함과 사회적인 특권의 상관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해졌다. 전에 없던 방식으로 몸무게는 계층 문제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비만을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변했다. BMI 전 세계적으로 무섭게 상승하는 비만율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수치로 그만큼 우리의 생활 방식과 행동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암시했다. 하지만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들 수치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정확히 어떻게 그토록 많은 이들이 그토록 단기간에 뚱뚱해졌을까? 비만율의 상승을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비만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체질량 지수, 즉 BMI 기준에 따라서 비만을 정의하는 여기서 BMI 체중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키가 2m이고 체중이 100kg이라면 체중을 서로 나눈 값이 25 당신의 BMI. 이 계산법의 역사는 잠옷 흥미롭다. 꽤 오래전부터 BMI를 쓰고 있지만 본래 지금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830년대 벨기에 출신 천재 아돌프 게틀레는 평균적인 인간을 정의하는 작업을 하면서 예상대로 사람들의 체중이 그들의 신장과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다. 대신에 체중의 차이는 신장의 제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는 게틀레의 지수라는 것을 개발했다. 이 작업은 비만율을 조사할 목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었고 게틀레 지수 역시 그의 관찰 결과를 대략적인 통계로 나타낸 것에 불과했다. 게틀레 지수는 신장과 몸매의 연관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웠지만 어디까지나 근사치일 뿐 신체 치수도 다르고 체형도 다른 사람 모두에게 일관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1972년에 되어서야 게틀레 지수의 활용 방안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게틀레 지수 이후에 기사는 체질량 지수라는 용어를 고안해서 건강지표로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 지수는 정밀하지 않아도 모 집단 조사에서 사람들의 체지방을 측정할 수 있는 우선 지표로 보였다. 후속 연구에 따르면 모 집단의 약 60에서 75%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체지방을 측정해서 그리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였다. 기에서는 BMI 처음으로 다른 논문으로 모 집단을 대상으로 비만 도를 측정할 때 BMI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개개인을 분류하는 진단 도구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거듭 판단을 유보했다. BMI가 통계 도구로 정밀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나이와 성별처럼 BMI
체지방 간 관계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인종 집단 체형 골밀도 근육량 아이들이 발달 과정에서 이런 개인차를 비롯해서 BMI와 체지방 간 관계가 영향을 미칠 잠재적인 결혼 요인도 다루지 않았다. 키스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에 BMI는 특히 보험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채택이 되었다. 보험사들은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간단한 통계 지표를 찾아서 비용 산정에 사용하고 싶어 했다. BMI는 수치 계산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계산하기 쉬우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체지방을 지니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변수로 여겨졌다. 보험사 입장에서 계산이 간단하다는 것은 뭔가를 새로 측정할 필요 없이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체지방 변화를 추적해서 건강상 어떤 질병과 상관관계가 있고 발병 위험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기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BMI는 개인의 건강을 대변하는 지표로 의료계에 널리 수용이 되었다. 오늘날 의료기관에서는 BMI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세계 곳곳의 식생활 지침도 대체로 BMI 분류에 기초할 때가 많다. BMI는 사람을 저체중, 정상체중, 가체중, 비만으로 분류해서 이른바 비만도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BMI 분류 이상. 이런 분류 체계는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고 논란이 많다. 비만도를 저체중 기준의 18.5가 일부 인종 집단에는 너무 낮은 수치라서 20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게 기준을 바꾸면 건강한 아시아 여성들은 저체중으로 분류된다. 홍콩과 싱가포르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과체중 기준이 23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보다 체중이 낮은 모 집단에서 당뇨와 심장질환 발생률이 증가했음을 시사하는 근거를 반영한 결과다. 아동의 경우에 BMI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복잡한데 성장기에는 체형과 신체 사이즈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5세 소년의 경우에 BMI가 20이면 잉여 지방이 상당한 수짐을 가릴 테지만 15세 소년의 BMI가 이와 똑같으면 날씬한 편에 속한다. 이런 까닭에 고정된 기준은 없다. 아이들이 BMI를 측정할 때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구분된 표준 체중표와 비교한다. 실제로 아동기의 BMI는 체지방률을 보여주는 예측 변수로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는데 어린이의 체중에는 체지방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체중은 그렇다라는 거죠. 깔끔하게 떨어지는 숫자가 좋아. 일령, 인종, 성별, 신체의 미묘한 차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맞는 정확한 BMI를 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다. 아마 이런 프로젝트가 분분한 의견 다툼으로 진행해 애를 먹는 까닭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키스가 BMI를 가치 판단의 근거로 쓰는 것은 금물이라고 당부했음에도 WHO는 이를 개인 비만도를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했고 세계 곳곳의 의료 전문가들도 수용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을 먼저 꼽자면 성인의 경우에 BMI가 25부터 과체중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1997년 이전에는 BMI가 27 미만이면 정상 체중으로 분류했다. 그런데 미국 보험사에서 제공한 전쟁 이전 데이터 부분 수용한 WHO 보고서를 내서 이 기준을 25까지 내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25라는 숫자가 사망률 증가 요소를 반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25가 기억하기 좋은 숫자였기 때문이다. 과체중 기준을 바꿔놓은 WHO 보고의 제목은 세계적인 유행 및 예방관리였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데 근거가 된 데이터가 매우 미심쩍어서 오래전부터 자주 지적받았지만 25라는 과체중 기준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기준이 바뀐 탓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느닷없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은 셈이다. 하루밤 사이에 3천만 명에 이르는 과체중 환자가 생기나 의학적인 조언과 처방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적잖은 이들이 새로 얻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감시 다이어트를 결심했겠지만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몸에 악영향을 끼칠 주범이었다.
과체 정해진이 30이나 40, 45였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것이 사용하기 편리한 숫자라는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과체 정해진이 25로 정해진 것은 대중과 의료 전문가가 기억하기 쉽게 하려는 의도였다는 사실은 실제로도 자주 보고되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사람들이 정상 체중에서 과체중으로 바뀐 것은 제멋대로 정한 기준에 따른 변동에 지나지 않고 몸무게로 따져도 1kg이 넘지 않는다. 하지만 과체중으로 분리된 개인을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변화가 미치는 파급력은 실로 엄청나다. 유행성 비만 대해서 BMI 신종유행병은 사회적인 건강 상태를 말하는데 더없이 좋은 방법으로 드러났다. 유행병은 전염성이 강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두가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 대충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수행할 리가 없는 개인적인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다. 유행병과의 전쟁에서 이기는데 필요하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보건당국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조치들을 기꺼이 감내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보건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조치를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유행병이라는 용어는 오염과 확산을 의미하며 밖에 돌아다니는 이방인과 접촉하는 행위는 위험하다는 인식을 키운다. 유행병이라는 딱지를 붙인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대책을 촉구하려는 의도였지만 동시에 살찐 사람이 불결하고 위험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언론 매체는 거의 매일같이 이런 이미지를 생산하고 유포했다. 유행병을 해결하려면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해야 한다. 유행병의 역사는 성공적인 공정보건 대책과 결을 같이 하며 이 역사에는 병의 원인을 발견하고 기발한 대책을 설계한 사람들이 있었다. 1854년 존 스노는 런던 브로드가의 콜레라가 유행했을 때 도시 전체에 공급되는 식수원 펌프의 손잡이를 없애고 나서야 비로소 치명적인 콜레라의 원인이 된 오염된 식수였음을 확인했다. 도덕적인 공헌과 사회적인 공부는 대중론적인 힘이 크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 요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두가 수긍할 만한 원인을 하나도 규명하지 못한 채 불안을 키우면 대중은 그저 흥분한 채로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된다. 인위적으로 위기를 설정하면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할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 공동체를 분열하고 훼손할 뿐이다. 분노를 파는 장사치. 사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파는 개인의 도덕성을 비난할 거리를 찾고 자본은 못된 대기업을 비난할 거리를 찾는다. 비만이 유행병이 된 지금 신자유주의자들은 마침내 전 세계에 불어닥친 치안의 원인을 증가할 대상을 찾아냈고 야심차고 날씬한 엘리트 집단과 무책임한 비만인 사이의 싸움을 부추기며 개인에게 잘못을 돌리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정상체적인 사람들을 부추겨서 뚱뚱한 사람들을 똑똑하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는 포부도 없어 BMI를 낮출 줄 모르는 이방인으로 치부하며 경멸하라고 유도한다. 정치적인 스펙트럼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나은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자판한 유행성 비만의 원인을 기업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하루가 다르게 몸집을 불리는 사악한 복합 기업을 규제하려고 요구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멸하는 기업 브랜드의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서 과세를 외쳤고 이것이 소유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끼칠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식품 공급망을 완전히 통제하라고 요구하는 이들도 있었고 문제가 되는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라고 요구하는 이들도 있었다. 좌파들은 자연도라든지 현지 생산 같은 모호한 개념을 추구하며 지역 기반의 토속적인 사업을 찬미했다. 그들은 전시 배급 제도를 그리워하며 과거 황금기로 되돌아갈 것을 주문하면서도 그 시절 수백만 명이 처참한 수준의 영양실조를 견뎌야 했던 사실에는 편리하게 눈을 감았다. 좌파에게 유행성 비만은 자유시장 경제가 참담하게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기업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되고 인간은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암울한 소식이었다. 제약회사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릴 기회를 포착했다. 비만의 효과가 있는 약이 나오기만 하면은 말 그대로 노다지가 쏟아지는 것이니 누구든지 먼저 개발하는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챙길 터였다. 수많은 제약회사가 국제비만위원회에 후원금을 내고 있었고 WHO가 1997년에 보고서를 발표할 때 이 위원회가 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줬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여기저기서 비판이 일었다. 구미가 당기는 새로운 유행병을 참정하는 일에 제약회사가 눈독을 들이는 것은 당연하다. 기자들과 방송 패널들 역시 유행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무시무시한 적과의 극적인 전투 소식은 그들에게 흥미진진한 소재였다. 유행성 비만과 싸우는 얘기에는 영과 악당이 등장하고 음모론이 난무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참하게 실패하는 사람도 있었다.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인 견해에 맞춰서 얘기를 지어낼 수도 있었다. 식품기업도 어마어마한 돈벌이 기회로 받고 동조림 체크 다이어트 식품업계는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지극히 모순적이고 기이하다는 사실에 신경 쓰지는 않았다. 유행성 비만. 그래서 팔레오 다이어트를 하라, 설탕을 줄이라, 클린 푸드를 먹어라, 이렇게 탄수화물을 끊어라, 칼로리 계산하라, 칼로리 계산하지 마라, 운동하라, 운동하지 마라. 내 동영상에 답이 있다. 내 웹사이트에 답이 있다. 우리 잡지에 답이 있다. 우리 제품에 답이 있다. 내 책에 답이 있다. 아니다. 내 책에 답이 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유행성 비만을 만들고 키우는데 몰입했고 이런 용어나 논리를 비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유행성 비만 덕분에 부를 쌓은 기업이 생겨났고 이 기업들 덕분에 고전을 겪던 여러 산업이 성장하고 이익을 챙겼다. 현재까지 수많은 이들이 유행성 비만을 다루는 업종에 고용되었으며 이 유행병이 종식된다면 수많은 이들이 소득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괴로운 적은 뚱뚱한 사람들이었다. 특효약을 언제 찾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난하거나 아니면은 다이어트 업체에 이용당할 처지에 놓였다. 유행병 논리를 수용한다는 것은 곧 비만의 질병이며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격리돼야 하고 나아가서 이웃과 사회를 전염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이 주장 끝에 우리가 마주할 그림은 좀비들이 들끓는 끔찍한 종말과 다름이 없다. 쓸쓸한 결말. 자, 이렇게 상업화가 되어진다면 이 비만의 문제가 얼마나 폐악이 되겠냐 이런 뜻인데요.